이야기도 아닌데 방송이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중지가 되네요. 3일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중지가 되면 또 노하우도 여러분들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방송을 어디서 중단했는가 하니까 엊그제 실시가 됐던 포도우에 대한 그런 공격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어제까지 이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는 걸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벤스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팍스뉴스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공격 이후에도 이란이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아마 이런 내용을 이렇게 미뤄보게 되면은 이란의 테헤란 정부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타격을 상상외로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순히 휴전에 임한 거라든지 또 중동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카타르 공군 기지에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를 해준 것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이란 혁명정부가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겠죠. 최종 폭격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공격 피해 평가 결과는 이란의 핵 처리 시설 3곳 모두 매우 심각한 피해와 파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거든요. 어제 여러분들 자료를 보셨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6발 뚫린 것이고 스텔스 폭격기 한 대마다 포르도에 2발씩 쏘아가지고 구멍 한 개마다 2발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냐 어제는 이 해상도와 관련한 일반인들의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 라파엘 글로시 유엔 원자력기구 의장입니다. 포도우 시설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고 지하시설의 내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폭발물의 강도와 원심 분리기의 진동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원심 분리와 같은 핵심 장비의 파괴가 있었을 것입니다. 원심 분리기는 분당 5만에서 2만회 정도 여러분들 회전하는 고속 회전 기계입니다. 진동이라든지 급작스러운 전기가 나갈 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괴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데이비드 알 블라이트 국제과학안보연구소의 전 유엔 핵사찰관입니다. 포도우에 벙커버스트 GPU-57이 사용되면 시설이 거의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원심 분리기와 환기 시스템이 주요 타격 목표였고 위성 이미지에서 6개의 깊은 구멍과 제투성이 잔해를 근거로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나온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스펜서 파라가소 국제과학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 포도우의 지하시설이 매시브 오디넌스 페니트레이터 위력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란이 이 핵처리 시설을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캇 라케 포도우의 우라늄은 신선 상태로 핵 반응로에 사용되지 않아 방사능 확산 위험이 낮습니다. 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폭격을 받더라도
방사능 물질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제 고해상도의 이런 위성 이미지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포도우 핵 처리 시설에 대한 파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전날에 비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포도우 웨스 브라이언트 전 펜타곤 민간 피해 평가 책임자, 포도우 위성 이미지에서 확인된 6개의 폭탄 진입 지점은 강화된 벙커 파괴를 위한 일반적인 타격 방식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포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여러분들 한 발을 같은 구멍에 내리꽂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폭탄이 단일 지점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조지 헐버트 미더버리 국제연구소의 미사일 포광물 전문가, 이스라엘 초기 공격은 포도우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마는 미국의 매시브 오디넌스 페니트레이터 대규모 벙커버스트 GPU-57은 적어도 하나의 관통 구멍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시설의 완전한 파괴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NR 제젠 존스 포도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최소 6개의 진입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2개의 큰 구멍이 여러 탄약이 동일한 위치를 정확히 타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것은 깊이 묻힌 포도우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공격임을 시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내부가 파괴가 됐을 것 같아요. 30톤을 때려 부었으니까 30톤이 아니죠. 3톤짜리 12개니까 36톤을 때려 부은 겁니다. 그 작은 지역에. 자스틴 블록 포도우 시설 파괴는 다중 GBU-57 대형 관통 폭탄이 필요하고 두 번째 폭탄이 첫 번째 폭탄의 구멍을 통해 더 깊이 침투해야 됩니다. 이것은 B2 스텔스 폭격기가 여러 대 동원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나중에 이제 포도우만 6대 나탄자의 한 대가 여러분들 이제 배치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거죠. 이제 포도우 핵 처리 시설은 완전히 괴멸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복귀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정치 방송의 마지막 부분, 다음은 이제 경제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한 방으로 날려버린 거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마크 레빈이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우파 농객 가운데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마크 레빈 쇼를 운영하는 분이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이란 핵시설을 없애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친 겁니다. 빌 클린턴, 우리는 이란이 핵폭탄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보시면은 빌 클린턴,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서 안 됩니다. 버락 오바마, 나는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란의 주요 핵농축 능력이 완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파괴됐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완전히 그냥 파괴를 한 겁니다. 오블리터레이티드. 그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커크,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이런 보수 농객이고 자기 쇼를 운영하는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의 메시지를 올렸네요. 노 뉴크 포 이란. 이란에는 핵미사일이 없습니다. 핵폭탄이 없습니다. 지상에 지상군도 없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없음, 미국 군사 사망자 없음, 지상군 배치 없음, 정권 교체 없음, 국가 건설 없음, 전쟁 없음,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마스터 포런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극찬한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찰리 커크가 이런 데 극찬을 해 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should get the Nobel Peace Prize,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찰리 커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이 어제 그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중간에 끊기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정부에 밉보이는 그런 방송 내용도 아닌데 일반인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방송을 자꾸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면은 뭐 그렇다 생각할 건데 무슨 뭐 지금 새벽이 돼 가지고 방송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는 하루 정도면 족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방송을 여러분들 자르네요.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교양방송인데 여기 보시면은 데이비드 M. 프리드만,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압도적인 군사적 승리를 이끌어낸 뒤에 거의 적시적대행의 중단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용기, 지성 그리고 본능에 감사드리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함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 덕분에 훨씬 더 안전한 곳이 됐습니다. 용기, 지성 다 필요하지만 본능도 중요하죠. 여기에 내가 그냥 들어가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제프 부시 기억나시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동생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냈고 대통령 출마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 그냥 꿈이 꺾인 거죠. 제프 부시. Thank you to 제프 부시. 제프 부시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Very much appreciated. 당신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제프 부시가 아마 핵을 확산을 막기 위한 그런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획기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강력함을 재확인하고 억지력을 회복하고 무법 정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책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프 부시가 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데 UNI, United Against Nuclear Iran, 이런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제프 부시가. 그래서 제프 부시가 이런 여기에 혼자 힘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제프 부시가 여기 의장을 맡고 있네요. 그리고 CEO는 이런 마크 월러스, 그리고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플랜 타운샌드, 이런 사람하고 같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도를 비롯한 핵 처리 시설에 대한 공격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한번 보죠. 왜냐하면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번 타격, 이번 공습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파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미국의 군사, 정보기관, 경제, 제재 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뉴욕에 있는 United Against Nuclear Iran의 의장이 제프 부시, CEO 엠베스더가 마키 왈러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이 결정에 대해 찬양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약속을 오늘 밤 실천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용기 있고 명확하며 역사적 필연성이었습니다. 극찬을 하는 거죠. 제프 부시가 제가 볼 때는 공화당원이지만 이제 정치적 야심이 거의 없는 그런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 평가를 제가 굉장히 높게 보는 겁니다. 이란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이 비핵무기 보유국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UANI는 피해 평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란 정권의 핵 프로그램이 여러 해 아니면 완전히 파괴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핵 프로그램 무력화 결정한 획기적인 순간입니다. 이로써 무책임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이 지체하고 망설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은 다 계산을 두들겨 보고 다음 정권으로 다 리스크를 본인이 짊어지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진 겁니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에 넘길 수 있는 그게 일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뭐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행동했습니다. 뭘 안고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본인의 정치 생명에 대단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었지만 본인이 다음으로 넘겨서 안 된다 그렇게 본 겁니다. 오늘 세상은 더 안전했습니다. 포르도 핵처리 시설은 사라졌고 역사는 이 순간을 위해 헌신한 많은 남성과 여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적 비중 있게 소개한 것은 제프 부시가 미 대통령 공화당 후보까지 도전한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락 핵무기에 대한 통합단체 비영리단체 유나이티드 어게인스트 뉴클리어 이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습을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지켜본 것이고 굉장히 극찬하는 겁니다. 극찬.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이란의 정권 교체라는 것은 여기 제프 부시가 관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It's going to be up to the Iranian people to decide their own future.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이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It's going to be up to Korean people to decide their own future. 그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한국 사람들 스스로 결정할 거다. It's up to Korean people 이건 겁니다. 미국에 결정된 게 아니고. 정권이 약해졌지만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이란 사람들이 결정할 거지 미국이 결정한 거 아니란 겁니다. 여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란 사람 같습니다. 사람들이 참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 정부를 맨손으로 전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순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짐 체인지 나라의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원상복귀가 불가능하거나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교훈과 학습의 기회인 겁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나 그 교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순진하다는 겁니다. 맨손으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란 사람이 남긴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죠.
대통령 기회 잡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료 보좌관의 제안 다 받아들이죠. 마지막에 follow your heart, 당신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본능에 따라서 머린 여러분 안에서 이런데 그냥 공격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기회라는 것은 자주 안 오는 거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가 다시 안 오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 대머리하고 비슷한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잡히는 겁니다. 가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그냥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팩트도 들으시지만 제가 절제된 언어로 전달한 메시지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만 자꾸 떠들지 말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정치 문제 6가지 주제를 다룬 겁니다. 이제 전쟁 발발하고 한 12일 동안 전쟁 이야기를 너무 다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뭐 우라늄 고농축 저농축 시장 이런들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경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경제 문제. 긴박감이나 이런 것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전쟁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경제 문제. 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소원 중에 소원은 금리 좀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 멍청이들아 금리 좀 내려주라. 미국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금리가 지금 여러분 높아 가지고 미국의 주택시장도 엄청나게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금리가 7% 정도 돼 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때 여러분들 집을 산 사람들 중에서 대출 총액보다도 시장 가치가 좀 낮아 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죠. 이제 무엇보다 제가 볼 땐 중고주택 시장의 거래가 활성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실업이 심화가 되면 그때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굉장히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파월은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일단 문을 열어놨지만 그러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여러분들 경제 이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트럼프는 반복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추는 걸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수없이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낮추면은 정부 안팎에 여러분들 굴복했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고 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실업률을 여러분들 높이고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경기 침체가 오도록 금리를 낮추지 않아 책임자다 이렇게 이름 욕을 먹을 것이고 그게 루저 앤 루저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파월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끊임없는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그런 패배 시나리오가 초래됐다. 내려도 욕먹고 내리지 않아도 욕먹고 그래도 내리는 게 좋겠죠.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고집불통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끊임없는 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파월에게 패배 시나리오를 초래했고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에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고 금리를 계속 동결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을 초래한 주범이다 이렇게 해서 욕을 먹을 것이고 그게 여기 영어 표현으로 루저 시나리오 파월이라는 겁니다. 파월이 이러나 저러나 다 욕을 먹게 돼 있다 이런 종류의 이런 제목을 그렇게 딴 겁니다.
이 지금 미연준의 의원들 영어 표현은 가버너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 19명입니다. 19명 가운데 이제 2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미연준의 이사들 가버너가 19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파월 의장 같네요. 그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뭐 2명 3명 이야기해봐야 통할 수는 없고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은 파월 의장이 결정하겠네요. 똑같은 뉴스가 여러분들 이 양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임명한 그런 가버너입니다. 미연준 이사의 19명 가운데 1명입니다. 이분 이름이 왈러씨입니다. 왈러. 미연준의 이사 왈러씨가 7월 달에 이자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CNBC에 나가가지고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 가버너가 CNBC 인터뷰에서 7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느 정도 성공한 상태이고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그런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가지고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을 막는 게 좋겠다. 똑같은 이야 트럼프 이런 대통령 발언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제 아마 오늘 미국의 상원위원회에서 파월 의장을 불러가지고 금리 문제를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최신 여름 기사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1시 14분에 올린 겁니다. 오늘 파월은 다시 확인했다. Wait and see post pause.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다. Wait and see pause입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론 기다려보자. Wait and see 태도를 재확인했고 6월 달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도매 물가지수 그는 물가지수 나오는 자료 보고 좀 안정됐다 보면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좀 바꿀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의회 청문회 아침에 이름 진행되는 겁니다. 관망 좋은 이야기네. 기다려보자.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것으로 밝혀지면 확인되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언제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증가되는 그런 경향이 확보가 되면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볼 때는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노동시장도 강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치인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많이 다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화요일 청문회를 앞둔 밤사이에 트루스소셜을 통해 가지고 의회가 정말 어리석고 냉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연준 이사회가 이 총체적이고 완전한 바보를 멍텅구리를 무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뭐 집을 아마 구매하는 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7%대를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게 되면은 대출을 받으면 고정금리로 되게 30년 장기 고정금리로 집을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100만 불짜리 집 같으면은
대개 20% 정도 20만 불 정도를 지불하고 이제 80만 불 정도를 모기지론 대출을 받아 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7.5%인 겁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 집을 사겠습니까? 집에 대한 여러분 집을 사지 않으니까 집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뭡니까? 1년에 이런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2조 달러고 지금 여러분 한 36조 9천억 불 정도의 여러분들 누적 적자가 있는데 그게 이자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이자가 지금 연방정부의 예산의 25%를 차지하는데 금리가 여러분들 4%에서 5%를 뛰게 되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수천억 달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금리에 신경을 쓰는 거죠. 대통령이 미국이란 나라에 그냥 주부하고 같은 거죠. 살림 사는 주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미국의 이런 주택시장도 한번 여러분 견문을 넓히시죠. 두루두루 넓혀놓으면 여러분 손해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만사에 중요한 것이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자 이거지 않습니까? 언제 팔아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지 않습니까? 개인의 여러분들 자산 목록 가운데 주택이 가장 1번을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도 보면 여러분들 이런 뉴스가 뜨지 않습니까? 서울 집값이 덜썩한다 이야기죠. 서울 집값이 덜썩한다 이야기. 매물을 내놨던 사람이 매물을 다 여러분들 그냥 거두들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만사에 이런 그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살 때 팔 때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누구나 확실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런 상당히 때가 이런 147불 이렇게 올라간 거죠.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엔비디아의 창업자인 젠슨 황이 1,500만 불 정도의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챙긴 겁니다. 또 엔비디아의 디렉터 한 부서의 디렉터 모양이네요. 스티븐 씨가 8,800만 불 주식을 판 거지 않습니까? 젠슨 황이 아마 8억 7,300만 불 정도를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1,500만 불을 팔았는데 이것도 다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주가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지만 CEO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여기 이 정도가 최고가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팔았을 텐데 현금을 좀 챙긴 겁니다. 엔비디아 신고가 오늘이 아마 신고가 같네요. 신고가. 엔비디아가 한 100불대 때 좀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다 마찬가지죠. 언제 살 거냐.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름들 경제 코너를 보니까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미국의 중고주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온 겁니다.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언더워터에 있다. 언더워터 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손해를. 집값을 살 때 받은 대출보다도 집 가격이 낮은 겁니다. 손해를 본 겁니다. 뭐 깡통까지는 아닌데 집을 살 때 분명히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봤는데 지금 와가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많은 시장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텍사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주죠. 아마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을 겁니다. 재산세가 좀 높은 데고 이 텍사스의 주도 캡달이 오스틴이죠. 오스틴 텍사스 대학이 있는 데죠. 텍사스 오스틴
한국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장학금을 참 많이 준 학교죠. 오스틴의 4.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자기가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보다 집값이 내려간 사람 비중이 4.2%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스틴에서 이제 서부 쪽에 있는 샌앤토니오라는 데 4.3%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텍사스의 그런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많이 이름 꺼졌다는 이야기죠. 대출 받은 것보다 집값이 낮으니까 집을 팔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언더워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미국 주택시장을 좀 이해하는 뜻에서 여기 레이크랜드 여기는 플로리다주는 4.4%네요. 미국 이름 기사를 다루면 재밌지 않습니까? 왜냐. 이게 나라가 50개니까 50개 나라로 이루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그냥 넓고 다양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도인데 여기에 가장 짙은 색이 집값이 가장 많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집값이. 그래가지고 집 소유자 가운데 대출보다 집값이 떨어진 비중이 가장 높은 데가 이렇게 짙은 색깔입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 데가 0%인 겁니다. 뭐 이런 데는 여러분 시애틀이나 이게 시애틀 뭐 이런 데는 별로 그냥 똔똔인 거죠. 대출이나 그다음에 집값이나 거의 일치한데 특히 오스틴하고 샌앤토니오 하이스터 이런 데를 많이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몰려가 집을 산 모양이네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 텍사스 오스틴은 집값보다도 이게 오스틴의 평균 주택 가격이 53만 불인데 53만 불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이거. 그죠? 오스틴이 가장 많이 떨어졌네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집을 팔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내놓는데 아주 열성적인 비율이 코로나가 터질 때 비해가 지금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이게 이제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지역에 살 때 받았던 대출보다도 집값이 더 떨어진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집을 사는 것은 주거하는 목표도 있지만 살면서 집값이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산 집값 대출 받은 것보다 여러분들 대출 받은 액수보다 집값이 더 낮으니까 집을 살 때 일시불로 한 20% 지불했을 건데 그거 제외하더라도 대출보다 집값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그걸 언더워터라고 부르네요. 언더워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손해를 대출보다 집값이 낮은 상태에 있는 그런 주택 구입자 비중이 KP 코랄 플로리다의 69.4% 엄청나게 이런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네요. 플로리다의 노스포트, 텍사스의 오스틴, 유타의 솔트레이크, 플로리다의 팜베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가 유행할 때 갔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집값이 뛰는 거죠. 그런데 비싸게 산 겁니다. 비싸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원격 근무 수요도 줄어들고 금리는 높고 하니까 수요가 없어진 거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대출 받은 것보다 가격이 더 낮은 상태가 69.4%나 있는 겁니다.
그럼 10명 가운데 7명이 주택 구입할 때 비해서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손해를 본 거죠. 큰 손실을 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상투를 잡은 사람들인 거죠.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언더워터, 물의 밑에 빠진 겁니다. 대출 잔액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대출 잔액보다 집의 현재 시장 가치가 떨어진 거. 예를 들어서 모기지 잔액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름 살 때 40만 불 빌리고 자기 돈 한 8만 불 여러분들 다운페이라고 하죠. 넣고 40만 불 빌렸는데 그러면 원래 집값이 48만 불은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집값이 35만 달러인 겁니다. 그럼 대출이 여러분들 집값보다 5만 불 더 비싼 거죠. 그럼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언더워터라고 하네요. 2020년부터 2024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원격 근무가 증가되니까 금리는 낮고 집을 산 겁니다. 텍사스의 오스틴이나 샌안토니오, 아이다호의 보이시, 플로리다의 템파, 주택 수요가 폭발로 늘어난 거죠. 집값이 뛴 거죠. 비싸게 산 겁니다. 그다음에 금리를 확 올린 겁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집을 여러분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금리를 여러분 6% 7%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안 사는 겁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2021년 텍사스 오스틴의 평균 주택가격이 60만 불이었는데 2025년 6월 달에 50만 달러가 된 거죠. 모기지 금리가 3%에서 5에서 6%를 뛰니까 지금 6%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평생 동안 이런 30년 동안 더 비싼 금리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을 안 사는 거죠. 이런 주택에 관한 상투를 잡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게 꼭 필요한데 대통령은 연방 이자 지불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축 자재라든 다 여러분들 연결되니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이게 변화를 잘 봐야 되는데 뭐 이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가 힘드니까 충동 구매는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뭐든 주택이든 뭐든 간에. 여기 이제 보니까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딱한 사례들이네요. 오스틴의 한 3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21년에 65만 달러의 집을 샀는데 현재 감정평가의 55만 달러로 떨어졌다. 모기지 잔액은 60만 달러 5만 불 정도를 여러분들 초기에 다운페이를 하고 60만 불 빌렸네. 그런데 5만 불은 고사하고 지금 모기지 대출보다도 시장 가격보다도 대출이 더 많은 겁니다. 상식을 넓히는 의미에서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안목을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또 전쟁 이야기가 좀 줄어드니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이 보니까 오늘 신기한 기사가 하나 난 겁니다. 비자,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의 위협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분들 결제 수단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두 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해서 정책들도 많이 나오죠. 주요 정책이 이건 겁니다.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이름들 결제 수단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살아남겠냐,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스터카드나 또 비자 카드는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은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카드가 비자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결제 시장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기업인 거예요. 플랫폼 기업. 여러분, 어제 제가 소개했던 구글이라는 회사도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영원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데, 새로운 결제 수단이 등장해 가지고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사를 다룬 겁니다. 관심을 갖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료인가 하니까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금융 부분에 여러분 투자하면은 가장 금융 부분의 우량주를 뽑아 놓은 겁니다. 이게. 미국의 금융 섹터, 금융 부분에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한 20%를 투자해야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1등이 JP모간, 2등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등이 비자, 4등이 마스터카드. 순위는 좀 바뀌겠지만 아주 우량 기업들인 거죠. 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5등이 버크셔 해스웨이, 월렌 버핏이 이런 만든 거죠. 이런 거니까 3등 4등을 차지하니까 대단히 여러분들 훌륭한 회사인 겁니다. 그리고 소비재 부분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코 월마트나 그다음에 코스트코, 영어 표현은 카스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거죠. 뭐 월마트보다 압도적으로 카스코가 여러분 더 나은 투자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AI한테 문의를 한 겁니다. 미국의 소비재 분야에서 톱 7개 기업, 금융 섹터에서 톱 7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물어보니까 비자, 마스터가 3등 4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그런데 그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럼 그 위협하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달러 하나의 여러분들 한 개의 코인을 맞바꾸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지금 시장에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것이 테드라는 USDT, USDC 두 개가 여러분들 가장 달러와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 많이 사죠. 왜냐하면 이것이 달러를 가질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니까. 달러를 여러분들 살려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상화폐 시장에서 그냥 달러 대신에 뭡니까? 달러와 표시 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 원화 대신에 달러와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테드, USDC,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가상화폐인데 어떤 가상화폐냐? 가상화폐하고 달러하고 여러분들 연동시켜 놓은 거죠. 달러하고 뭐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은 나오더라도 인기가 없죠. 원화 가치가 안정돼 있는데 원화를 뭐 어떻게 누가 사겠습니까? 단연코 여러분들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좀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하면 압도적 우익이 달러죠. 특히 비달러 국가, 우리처럼 자국 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결제 수단으로 달러와 표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나 자산가들이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제 비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5년 동안 거의 더블 오른 겁니다. 성장 배당주라고 이렇게 부르죠. 비싸네요. 350불 정도 하네요. 이게 마스터카드입니다.
556불이나 92% 올랐네.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주식인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법이 미국의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거죠.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겁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시대가 저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는 이겁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푸는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관련 업계인 서클 인터넷 그룹하고 코인베이스 가격은 엄청나게 뛴 겁니다.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를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관심을 가지는 거죠. 뭐라고? 비자 마스터카드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만일에 내가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런 투자자 같으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을 거라는 거죠. 사모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보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구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걱정하지 말라. 무슨 AI가 뭐고 어떻게 하더라도 공박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글은 플랫폼 기업이 돼 가지고 AI 전쟁에서 마지막 최후의 승자 그룹에 들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제처럼 165불 정도 떨어질 때 사겠죠. 오늘 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판단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기사가 뭡니까? 영 그게 아닌 거예요. 뭐? 플랫폼 기업이 망할 수 있다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이 돼 가지고 비자하고 마스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응? 정말 이래? 이렇게 여러분 제가 궁금함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도구로 사용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비자 마스터카드 없는 세상에 어떻게 있겠냐. 비자 마스터카드가 아마 스테이블 코인하고 제휴 같은 거 해가지고 훨씬 더 확장성이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테이블 코인이 비자 마스터카드 시장을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주식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신용카드의 결제 방식을 빠르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뛰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는 주가가 좀 떨어진 겁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100% 확신할 수 없는데 나는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깊숙이 신용카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구제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관련 업계인 서클 인터넷 그룹하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인 같은 암호화폐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간 거죠. 수직으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이 되니까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대형 상거래 업체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진짜 안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것도 새로운 도전을 맞아 가지고 수성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겁니다. 카드는 고유한 경제성과 보편성을 갖고 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거의 모든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은 더 많이 사용할수록 촉진하는 포인트 제도가 있는 거죠. 인센티브 제도. 그 인센티브 제도를 스테이블 코인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라는 것은 뭐 영원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통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인기가 있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 한국처럼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데 미국 외에 달러화 자산을 갖고 싶지만 미국 달러 은행 계좌 개설이 쉽지 않은 나라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변동성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한국의 보통 사람들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겠죠. 왜냐하면은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이 달러와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은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대단히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단점이 뭔가 하니 포인트제를 운영하기가 힘든 거죠. 포인트제 같이 인센티브를 대개 발행회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여러분들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외 지역의 결제에 다양한 용도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도 물론입니다. 그러나 달러화를 쓸 수 있는 나라에서는 여전히 우월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독점력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끊기겠습니까?